결혼식 밤의 탈출. 성대한 결혼식 날 밤이었다. 시어머니 댁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갑자기 방문을 잠그고는 나를 잡아 끌며 어서 옷을 갈아입고 뒷문으로 도망치라고 했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아주머니의 말대로 하여 겨우 목숨을 건졌다. 다음 날 나는 무릎 꿇고 은인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다. 세상 모든 일에는 배움이 있고 인간관계에는 지혜가 필요한 법이다. 내 이름은 이지은.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재벌 2세 박진우와 결혼하는 날. 사람들은 모두 내가 복덩이를 꿰찼다고 말했다. 결혼식은 그야말로 성대했다. 특급 호텔 3개 층을 통째로 빌렸고 입구부터 주무대까지 생화 아치가 끝없이 이어졌다. 맞춤 제작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나는 마치 공주가 된 것 같았다. 우리 부모님도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셨다. 하루 종일 이어진 행사가 끝나고 밤이 되어서야 작은 성 같은 박진우의 본가 대저택의 신방으로 안내되었다. 신방은 눈이 부실 정도로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다. 온통 붉은색과 복자 장식으로 가득했다. 붉은 비단 이불이 깔린 침대에 앉아 있자니 피곤함에 정신이 멍해지면서도 새 신부의 수줍음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친구들이 신방 찾기 놀이를 하며 숨겨둔 구두가 아직 발치에 널려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신방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밖에서 잠기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60세는 좋게 넘어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서 있었다. 박씨 집안 가사도우미들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한 올에 헝클어짐 없이 빗어 넘겼으며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총명해 보였다. 낮에 결혼식장에서 바쁘게 오가던 그분을 본 기억이 났다. 다들 김 여사라고 불렀다. 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김 여사님이 몇 걸음 만에 내 앞으로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내 손목을 꽉 잡았는데 어찌나 힘이 센지 뼈가 아플 지경이었다. 김 여사님은 목소리를 낮추며 다급하게 말했다. 세아 씨, 어서요. 빨리 이 예복부터 벗으세요. 나는 완전히 어리둥절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나는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에요?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김 여사님은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굴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딱 한 번만 저를 믿으세요. 어서 눈에 띄지 않는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아래층 뒷문은 제가 잠그지 않았어요. 거기로 나가서 빨리 도망치세요. 최대한 빨리요. 절대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돼요. 그녀의 눈에 서린 초조함과 공포는 거짓이 아니었다. 그 극심한 불안감이 내게도 전염되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상황 파악은 전혀 되지 않았지만 강렬한 불길한 예감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나는 더 생각할 겨를도 신부의 체면을 차릴 여유도 없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저분의 말을 듣자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에 쓴 무거운 족두리를 벗어 던지고 허둥지둥 복잡한 붉은 예복을 벗기 시작했다. 김 여사님은 옆에서 빙빙 돌며 계속해서 재촉했다. 더 빨리요. 조금만 더 빨리. 나는 급하게 여행 가방에서 평범한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꺼내 입었다. 신발을 갈아 신을 시간도 없어 슬리퍼 차림이었다. 내가 옷을 다 갈아입은 것을 확인한 김 여사님은 내 손을 잡아 끌고 방의 다른 쪽 작은 문으로 향했다. 그 문은 직원용 계단으로 통했다. 김 여사님은 내 등을 밀며 다급하게 말했다. 이리로 내려가면 바로 후원으로 통해요. 후원 작은 철문은 제가 잠그지 않았어요. 나가서 오른쪽으로 꺾어 작은 길을 따라 일단 멀리 도망쳐서 숨어 계세요.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뒤돌아보거나 돌아오시면 안 돼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나는 김 여사님을 쳐다보았고 그녀는 내게 힘주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나는 이를 악물고 문을 열어 어두운 계단으로 몸을 숨겼다. 비틀거리며 아래로 내달렸다.
차가운 시멘트 계단이 슬리퍼 속발을 아프게 찔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머릿속은 새하얗고 오직 달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계단을 더듬더듬 내려가는데 심장은 북처럼 울렸다. 사방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고 오직 내 거친 숨소리와 슬리퍼 끄는 소리만 들렸다.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올까봐 두려웠다. 간신히 1층에 도착하니 과연 작은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밤의 서늘한 공기가 얼굴에 와 닿으며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았다. 문 밖은 박씨 저택의 후원이었다.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몇 개의 벽등이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김 여사님의 말대로 문을 나서자마자 오른쪽으로 꺾어 조약돌 길을 따라 미친 듯이 달렸다. 슬리퍼가 몇 번이나 벗겨졌지만 주울 생각도 못했다. 맨발로 차가운 돌멩이를 밟으니 찌르는 듯 아팠지만 공포심 때문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한참을 달려 숨이 턱까지 차오른 뒤에야 겨우 멈춰 서서 큰 나무 뒤에 숨었다. 허리를 숙이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고개를 돌려 박 씨의 저택을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내 꿈의 낙원이었던 등불이 휘황찬란한 저택이 이제는 어둠 속에 웅크린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다. 소름이 끼쳤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김 여사님은 왜 나를 도망치게 한 걸까? 불이라도 난 걸까? 아니면 도둑? 그것도 아니면 나를 노린 무언가.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바로 그때 내가 있던 신방 쪽 창문에서 갑자기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한 붉은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빛이 한번 섬광처럼 터지더니 이내 시커먼 연기가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연기는 점점 더 많아지고 더 짙어졌다. 나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을 지를 뻔했다. 불이다. 정말로 불이 났다. 곧이어 저택 안에서 날카로운 화재 경보음이 울리며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저택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러 방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놀란 외침과 고함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시커먼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온몸이 차갑게 식고 덜덜 떨렸다. 내 신방에 불이 났다. 만약 내가 아직 저 안에 있었다면? 만약 김 여사님이 나를 부르러 오지 않았다면? 내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저 안에 갇혀 있거나 어쩌면 이미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뒤늦은 공포가 차가운 독사처럼 온몸을 휘감아 숨을 쉴 수 없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공포 때문에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나무 그늘에 숨어 저택 안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떤 이들은 소화기를 들고 위층으로 달려갔고 어떤 이들은 소리치며 전화를 걸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연기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불은 꺼진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불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 화재는 너무나도 기이했다. 결혼 첫날 밤 신방에 불이 나다니 세상에 이렇게 공교로운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김 여사님, 그녀는 분명 무언가 알고 있다. 그녀가 내 목숨을 구했다. 나는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반드시 자초지종을 물어야 했다.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춥고 무서웠다. 맨발은 돌멩이에 찔려 아팠고 얇은 티셔츠 한 장만 입은 몸은 밤바람에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하지만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저택 쪽의 동태를 눈에 불을 켜고 살폈다. 불은 완전히 진압된 듯 경보음도 멈췄지만 저택 내부는 여전히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내 새로운 남편 박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꽤나 초조하게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다. 날카롭고 높은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뒷수습을 지시하는 듯했다. 그들은 매우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내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정말로 나를 걱정했다면 왜 아무도 신부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걸까? 그들은 나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은 걸까?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옆 수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심장이 뱉는 것 같았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세아 씨, 지은 씨 맞으시죠? 김 여사님의 목소리였다. 나는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네, 아주머니. 저 여기 있어요. 김 여사님은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내 엉망인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외투를 벗어 내 어깨에 걸쳐 주었다. 김 여사님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이야기할 장소가 아니에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밤의 어둠과 나무 그늘을 이용해 저택 뒤편 더 먼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정원관리 도구를 두는 작은 창고가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를 안으로 밀어 넣은 뒤 자신도 재빨리 들어와 문을 닫았다. 창고 안은 토미, 삽 같은 것들로 가득했고 흙과 비료 냄새가 났다. 공간이 비좁아 우리 둘은 겨우 서 있을 수 있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김 여사님의 손을 잡았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아주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불이 난 거죠? 왜 저더러 도망치라고 하셨어요? 김 여사님은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연민과 안도가 섞인 눈빛이었다. 그녀는 내 손등을 토닥이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지은 씨, 오늘 밤의 불은 사고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숨이 뱉는 것 같았다. 사고가 아니라고요? 그럼 김 여사님은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누군가 고의로 낸 불이에요. 지은 씨를 노린 겁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저를요? 왜요? 누가 저를 해치려 하죠? 김 여사님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에휴, 못된 사람들. 원래는 입 다물고 있으려 했지만 지은 씨처럼 좋은 분이 해를 입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어요. 제가 이 댁에서 일한 지 20년 가까이 됐어요. 웬만한 일은 다 꿰뚫어 보고 있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은 씨 남편 되시는 분, 박진우 도련님. 그분, 지은 씨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 첫 번째 부인도 석연치 않게 세상을 떠났어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전 부인이요? 그 사람 병으로 죽었다고 들었는데요. 김 여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병은 병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병이 아니었어요. 제가 함부로 말할 순 없지만 아무튼 오늘 지은 씨가 무사히 빠져나온 건 천운이에요. 앞으로를 잘 생각하셔야 해요. 이 집은 호랑이 굴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내가 그토록 기뻐하며 시집 온 남자, 행복의 보금자리라 믿었던 재벌가가 이토록 끔찍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니. 살인, 나를 노린 방화, 거대한 공포와 분노가 나를 집어삼켰다. 창고 안은 춥고 눅눅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김 여사님의 말에 정신이 혼미했다. 박진우의 전 부인, 사진으로만 보았던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그 상냥해 보이던 여자. 그녀의 죽음에 의문이 있다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뭘 알고 계세요? 제발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무서워요. 김 여사님의 얼굴에 고뇌의 빛이 스쳤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은 씨, 어떤 일은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어요. 그저 박 씨 집안을 떠나세요. 최대한 멀리 떠나는 게 상책이에요. 나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떠날 수는 없어요.
전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요. 누가 내 목숨을 노렸는지 알아야겠어요. 아주머니, 제발요. 내 눈에 담긴 절박함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김 여사님은 다시 한숨을 쉬더니 끔찍한 기억을 더듬는 듯 목소리를 낮췄다. 그게 한 3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진우 도련님의 첫 부인 이름이 소영 씨였죠. 참 좋은 분이었어요. 누구에게나 상냥했고요. 그 무렵 그분 몸이 좀 안 좋긴 했어요. 늘 기운이 없고 어지럽다고 했죠. 도련님하고 사모님 시어머니도 그분에게 쌀쌀맞게 굴었어요. 친정이 몰락했다고 무시했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빛에 공포가 스쳤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도 잠이 안 와서 잠시 나왔다가 우연히 도련님 서재 앞을 지나게 됐죠. 안에서 도련님이랑 사모님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제 귀가 좀 밝아서 몇 마디 들었죠. 도련님이 아주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제 때가 됐다. 더 이상 지체하면 기회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사모님은 지난번처럼 어설프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등골이 오싹했다. 김 여사님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그때는 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냥 섬뜩하고 무서웠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소영 씨가 갑자기 위독해졌어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손도 못 써보고 그렇게 가버렸어요. 의사는 급성 중독으로 인한 장기 부전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죠. 박 씨 집안은 서둘러 장례를 치르고 외부에서 묻는 것도 막았어요. 그녀는 무거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때 이후로 저는 모든 걸 유심히 지켜봤어요. 알고 보니 도련님 회사가 그때 큰 위기에 처했더군요. 빚이 엄청났어요. 그 후로 도련님은 새로운 결혼 상대를 물색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지은 씨를 만난 거고요. 지은 씨 댁이 최상위 재벌은 아니지만 재력이 탄탄하고 또 외동딸이시잖아요. 김 여사님은 말을 맺지 않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박진우는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다. 우리 집의 돈을 노린 것이다. 그는 심지어 전 부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를 제거하고 합법적으로 내 예단과 우리 집 재산까지 차지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오늘 밤의 불이 바로 그들의 실행 계획이었던 것이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소름이 돋았다. 구역질이 났다. 내가 이런 악마와 결혼했다니. 분노가 서서히 공포를 집어삼켰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나를 해치려 한 자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게 둘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전 부인이 억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냉정을 되찾았다. 김 여사님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주머니,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떠나면 그들의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죗값도 치르지 않고 어쩌면 다음 희생자를 찾을지도 몰라요. 저는 남겠어요. 김 여사님은 깜짝 놀랐다. 지은 씨, 그건 너무 위험해요. 위험한 거 알아요. 하지만 아주머니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잠시만 비밀로 해주실 수 있나요? 그들이 앞으로 이 연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보고 싶어요. 김 여사님은 내 굳은 눈빛을 보며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부디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최대한 옆에서 지켜봐 드릴게요. 날이 밝아올 무렵 나와 김 여사님은 조용히 계획을 세웠다. 김 여사님이 먼저 저택으로 돌아가 상황을 살피고 나는 창고에 숨어 몰골을 더욱 처참하게 꾸몄다. 머리카락을 헝클고 얼굴에 일부러 흙먼지를 묻혔다. 눈은 밤새 운 것처럼 보이기 위해 힘껏 비벼 빨갛게 만들었다. 30분쯤 지났을까? 김 여사님이 다시 몰래 돌아왔다. 불은 꺼졌어요. 신방 창가 쪽만 타서 피해는 크지 않아요. 도련님하고 사모님은 난리가 났어요. 지은 씨가 없어진 걸 알고 사방으로 사람을 풀어 찾고 있는데 집안 망신이라며 쉬쉬하고 있고요.
경찰도 와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비웃었다. 그들은 정말로 나를 찾고 싶은 걸까? 아니면 내가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걸까? 나는 김 여사님에게 말했다. 이제 됐어요. 제가 나타날 시간이에요. 나는 심호흡으로 감정을 가다듬고 겁에 질려 넋이 나간 모습으로 창고에서 걸어 나왔다. 비틀거리며 저택 정문 쪽으로 향했다. 대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일부러 소리를 내며 잔디밭 위로 쓰러졌다. 예상대로 곧 누군가 나를 발견했다. 경비원 한 명이 소리쳤다. 찾았다. 세아 씨가 여기 계신다. 순식간에 집 안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가장 앞서 달려온 것은 박진우와 시어머니였다. 박진우는 달려와 나를 와락 껴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초조하고 애틋했다. 지은아, 지은아, 어디 갔었어? 죽는 줄 알았잖아. 괜찮아? 응.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몸을 굳힌 채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참았다. 하지만 겉으로는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타이밍 좋게 눈물을 터뜨렸다. 불이 났어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어떻게 된 건지 기억이 안 나요. 정신을 잃었나 봐요. 시어머니도 다가와 내 손을 잡으며 안타까워 죽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내 새아가.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괜찮으면 됐다. 괜찮으면 됐어. 그냥 사고였어. 전선이 낡아서 불이 났대. 이제 다 괜찮으니 무서워하지 마라. 응? 그녀는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눈은 내 몸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내가 정말 괜찮은지 무언가 눈치챈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눈치였다. 나는 속마음을 감추고 연기를 계속했다. 흐느끼며 물었다. 정말요? 정말 사고예요? 전 제가 죽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웠어요. 박진우는 나를 안아 일으켜 집 안으로 향하며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사고일 뿐이야. 남편이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어서 들어가자. 몸이 얼음장 같네. 발도 다치고. 그는 나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는 담요를 가져오고 따뜻한 물을 따라주며 극진히 보살폈다. 그의 연기력은 아카데미 나무주 연상감이었다. 나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어린 양처럼 연기하며 그들을 몰래 관찰했다. 박진우와 시어머니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포착했다. 그 눈빛에는 안도감과 함께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의심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내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내가 돌아왔고 즉시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것을.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당신들이 이 연극을 어떻게 끝맺을지. 박진우는 나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하인들이 구급상자를 가져오자 직접 무릎을 꿇고 내 발의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었다. 그 표정은 더없이 부드럽고 자상했다. 시어머니는 옆에 앉아 내 손을 잡고 계속해서 위로했다. 가여운 것, 얼마나 놀랐을까. 다 이 엄마 탓이다. 미리 회선을 잘 점검했어야 했는데 푹 쉬고 나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 반지 사주며 액땜해줄게.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속이 뒤틀렸지만 겉으로는 감격과 의지가 담긴 표정을 지어야 했다. 코를 킁킁거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일부러 순진한 척 물었다. 진우 씨, 어머님,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불이 갑자기 그렇게 난 거죠? 그것도 하필 우리 신방에요. 제가 도망칠 때 이상한 냄새가 좀 났던 것 같은데 전선 타는 냄새는 아니었어요. 내 말이 끝나자 반창고를 붙여주던 박진우의 손이 순간 멈칫하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찰나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바꾸며 내 손을 토닥였다. 아이고, 바보 같은 소리. 불이 나면 온갖 냄새가 다 나는 법이란다. 나무 창틀이랑 커튼 타는 냄새겠지. 네가 너무 놀라서 냄새를 잘못 맡은 게야.
박진우도 고개를 들고 웃으며 거들었다. 맞아, 지은아. 이상한 생각하지 마. 그냥 사고였어. 네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안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렸다가 이내 부끄러운 척 고개를 숙였다. 아직 좀 무서워서요. 박진우의 팔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의 눈에 순간적으로 불쾌한 기색이 스쳤지만 금세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래, 그래. 무서워하지 마. 남편이 안 건드릴게. 우선 푹 쉬어. 그때 한 하인이 다가와 경찰이 나에게 상황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고 조용히 전했다. 박진우와 시어머니는 즉시 긴장한 기색을 보였다. 시어머니가 서둘러 말했다. 경찰관님, 우리 며느리가 방금 큰 충격을 받아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입니다. 조금 안정을 취한 뒤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 기회에 경찰의 태도를 떠볼 수 있겠군. 나는 연약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괜찮아요, 어머님. 경찰분들도 일이시잖아요. 제가 아는 데까지는 대답할게요. 나는 경찰관을 바라보았다. 경찰관님,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놀라서 도망치다가 넘어져서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깨어보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경찰은 내게 언제 불이 난 것을 알았는지, 어떻게 도망쳤는지 등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다. 나는 미리 생각해둔 대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연기했다. 조사를 받는 동안 박진우와 시어머니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특히 내가 대답할 때마다 그들은 경찰보다 더 긴장하는 것 같았다. 경찰은 조서를 작성하고 나를 위로한 뒤 현장 감식 결과 전선 문제로 인한 화재로 보이지만 정확한 원인은 기술 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선 문제라는 말을 듣자 박진우와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안도하는 기색이었다. 경찰이 돌아간 후 박진우는 부드럽게 말했다. 지은아, 밤새 고생했으니 방에 가서 좀 쉬어. 신방은 당분간 못 쓰니까 손님 방에서 지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그의 품에 기댔다. 그에게 안겨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내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특히 경찰의 감정 결과에 대한 긴장과 그 후의 안도감이라니. 정말 사고였다면 경찰이 무엇을 밝혀내든 왜 그렇게 걱정했겠는가. 그리고 내가 일부러 언급한 이상한 냄새. 그들은 즉시 화제를 돌리며 깊이 파고드는 것을 원치 않았다. 김 여사님의 말이 거의 확실해졌다. 이 두 사람은 내 목숨을 노린 늑대들이었다. 손님 방에 나를 데려다 준 박진우는 한참 동안이나 위로의 말을 건네고 나서야 아쉬운 듯 방을 나갔다. 내일 병원에 데려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해주겠다고 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내 얼굴에서 연약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점점 밝아오는 바깥 풍경을 보았다. 마음속은 공포와 증오로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결심이 솟아올랐다. 두고 봐. 이연극. 당신들 마음대로 끝나게 두지는 않을 테니까. 나는 손님 방에 혼자 남아 문을 잠그고 나서야 완전히 긴장을 풀 수 있었다.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방금 그 늑대들과 연기를 하느라 10,000m를 달린 것보다 더 지쳤다. 침대에 주저앉았지만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다. 공포가 가신 자리에는 거대한 분노와 고립무원의 절망감이 밀려왔다. 이 화려해 보이는 집에서 나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다. 김 여사님을 제외하고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은 결국 박씨 집안의 고용인이고 나를 돕는 것은 너무나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다. 모든 것을 그녀에게 의지할 수는 없었다. 나에게는 나만의 아군이 필요했다. 밖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사촌 동생 아람이었다. 아람이는 나보다 2살 어리고
어릴 때부터 친자매처럼 자라 각별한 사이였다. 성격은 화끈하고 머리 회전이 빨랐으며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실력 있는 해커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입이 무거워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었다. 나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냈다. 다행히 청바지 주머니에 계속 넣어두어 잃어버리지 않았다. 시간을 보니 아침 6시가 조금 넘었다. 망설일 틈이 없었다. 나는 바로 아람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아람이의 잠결에 잠긴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언니, 웬일이야 이렇게 아침부터. 오늘 신혼여행 둘째 날 아니야? 꿀 같은 밤을 보내야지. 이 시간은 좀 아니지 않나? 가족의 목소리를 듣자 코끝이 찡해지며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나는 꾹 참고 목소리를 낮췄다. 아람아, 조용히 해. 내 말 잘 들어. 나 큰일 났어. 아주 심각해. 아람이의 졸음은 순식간에 달아났다. 목소리가 즉시 또렷해졌다. 언니, 무슨 일이야? 박진우, 그 자식이 언니 괴롭혔어? 나는 지난밤에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김 여사님의 경고, 불을 본 것, 이것이 음모일 수 있다는 김 여사님의 말, 박진우 전 부인의 의심스러운 죽음, 그리고 방금 전 나의 떠보기까지. 전화를 듣고 있던 아람이는 입을 다물지 못하더니 한참 만에 거친 말을 내뱉었다. 미친. 박진우 그 새끼. 짐승만도 못하네. 언니, 기다려. 내가 당장 비행기 표 끊어서 갈게. 나는 서둘러 말했다. 오지 마. 네가 지금 오면 너무 티나. 긁어 부스럼 만들 수 있어. 나는 네가 밖에서 날 도와줘야 해. 아람이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럼 어떡해? 언니 혼자 그 늑대 소굴에 있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 내 말 들어. 네가 두 가지를 알아봐줘야 해. 첫째, 어떻게든 박진우의 전 부인, 소영이라는 사람의 진짜 사인을 알아내줘. 병원 기록이나 당시 상황을 아는 의사나 간호사가 있는지. 둘째, 박진우 회사 재정 상태를 조사해줘. 정말로 빚이 많은지, 얼마나 누구에게 졌는지.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해. 아람이는 즉시 대답했다. 문제 없어. 나한테 맡겨. 병원 시스템 해킹이나 기업 장부 뒤지는 건 내 전문 분야잖아. 언니, 부디 조심해. 항상 연락하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다. 밖에서 아람이가 도와준다면 나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이 저택 안에서는 여전히 나 자신을 믿어야 했다. 박진우와 시어머니는 아침에 떠보기를 통해 잠시 나에 대한 의심을 풀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안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연기해야 했다. 그들이 완전히 경계를 풀 때까지. 앞으로 나는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하며 남편에게 더욱 의지하는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새신부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했다. 이 연극, 내가 그들보다 더 잘 해내야만 한다. 아람이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나 스스로도 단서를 찾아야 했다. 낮 동안 박진우와 시어머니는 내게 더할 나위 없이 잘해주었다. 안부를 묻고 온갖 보양식을 챙겨주었으며 지난밤 화재에 대해서는 마치 정말 단순 사고였던 것처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나도 적극적으로 연기에 협조했다.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하는 척하면서도 박진우에게는 더욱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숭배와 함께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연약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런 내 모습에 만족하는 듯했고 나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도 점점 거두어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 긴장의 끈은 한시도 놓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회는 사흘째 되던 날 오후에 찾아왔다. 박진우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시어머니에게 몇 마디 하고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잠시 후 시어머니도 친구들과 스파 약속이 있다며 화려하게 치장하고 외출했다.
집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아래층에서는 몇몇 하인들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박진우의 서재는 2층 복도 끝에 있었다. 그는 평소 하인들에게 청소도 맡기지 않고 직접 정리했다. 그곳에 무언가 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물을 마시러 가는 척 아래층으로 내려가 주변을 살폈다. 김 여사님은 주방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지휘하고 있었고 다른 하인들도 각자 맡은 일에 바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발소리를 죽여 2층으로 올라갔다. 서재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잠겨 있지 않았다. 나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서재는 꽤 넓었고 고풍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원목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서류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심장이 도둑처럼 쿵쾅거렸다. 시간이 없었다. 서둘러야 했다. 먼저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대부분 프로젝트 계약서나 기획서 같은 것들이라 잘 이해할 수 없었고 특별한 문제점도 보이지 않았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려 했지만 대부분 잠겨 있었다. 잠기지 않은 서랍 하나를 열어보니 안에는 필기구나 메모지 같은 일상용품만 들어 있었다. 실망하며 포기하려던 순간 구석에 있는 휴지통이 눈에 들어왔다. 안에는 구겨진 종이 뭉치 몇 개뿐이었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나는 손을 뻗어 그것들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한 장은 낙서가 된 메모지였고 다른 한 장은 버려진 포스트잇 같았다. 거기에는 흘려 쓴 이름 하나와 숫자 한 줄, 그리고 퍼센트 기호 퍼센트가 적혀 있었다. 내가 모르는 낯선 이름이었다. 나는 서둘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어서 책상 옆 작은 수납장이 눈에 띄었다. 수납장 맨 아래 칸에 낡은 서류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끌어내어 열어보았다. 안에는 낡은 잡지 몇 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옆 주머니를 더듬어 보니 무언가 만져졌다. 꺼내보니 접혀있는 보험 계약서였다. 심장이 부는 것 같았다. 서둘러 펼쳐보았다. 그것은 상해 사망보험 증권이었다. 피보험자는 내 이름 이지은, 수익자는 박진우로 되어 있었다. 보험금은 무려 50억 원, 계약서 서명일은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기 바로 전날이었다. 보험증권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 나와 결혼하고 결혼하자마자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거구나. 그리고 사고를 위장해 나를 죽이고 합법적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 회사의 빚을 갚으려 했던 것이다. 정말이지 악랄한 계획이었다. 나는 분노와 공포를 억누르며 서둘러 휴대폰으로 보험 증권 전체를 선명하게 촬영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뒤 조심스럽게 서재를 빠져나와 손님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 속 사진들을 보는데 두려움과 분노에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이것이 비록 그들이 직접 나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이 보험증권은 그들의 동기를 설명하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아람이가 전 부인의 사인과 회사 재정 문제를 밝혀낸다면 완벽한 증거의 사슬이 완성될 것이다. 박진우, 당신들 두고 봐. 당신들의 죗값 곧 치르게 될 테니까. 그 끔찍한 보험증권을 발견한 후 나는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다. 박진우와 시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역겨움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다. 저녁 식사 후 피곤하다는 핑계로 일찍 방으로 돌아왔다. 박진우는 살뜰하게 나를 2층까지 바래다 주었다. 손님방에 혼자 남자, 음모에 둘러싸인 듯한 질식감이 다시 나를 덮쳤다. 보험증권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방문이 조용히 두드려졌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긴장하며 물었다. 누구세요? 문 밖에서 김 여사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 씨, 저예요. 김 여사. 잠 잘 오시라고 따뜻한 우유 한 잔 가져왔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둘러 문을 열었다. 김 여사님은 우유 잔을 들고 서서 내게 눈짓을 했다.
나는 그녀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문을 닫았다. 김 여사님은 우유를 탁자에 내려놓고도 바로 나가지 않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손수건에 싼 작은 물건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김 여사님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은 씨, 화재 다음 날 제가 아무도 모르게 신방에 남은 잔해들을 치우다가 창문틀 근처 잿더미 속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그녀가 손수건을 펼치자 안에는 반쯤 타버린 금속 조각 같은 것이 있었다. 한쪽 끝에는 플라스틱 조각이 조금 붙어 있었다. 조명이나 가전제품 부품 같지는 않았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아주머니, 이게 뭐예요? 김 여사님은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제 아들이 전기 기술자인데 예전에 아들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타이머나 원격 조종 장치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 같아요. 새 집에 있을 만한 물건은 아니죠. 머릿속이 윙 하고 울렸다. 타이머 장치? 원격 조종 장치? 만약 불이 고의적인 방화라면 분명 불을 붙이거나 제어할 무언가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 타다 남은 부품이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일 수 있었다. 나는 흥분해서 손이 떨렸다. 아주머니,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 없죠? 김 여사님은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그럼요, 그럼요. 제가 잘 숨겨뒀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은 씨, 이게 도움이 될까요? 나는 그 작은 잔해를 희망처럼 꽉 쥐었다. 도움이 되고 말고요. 이건 그 화재가 절대 사고가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김 여사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부디 잘 숨겨두세요. 들키면 큰일 나요. 이 집안 사람들 보통이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밀봉 비닐을 찾아 이 결정적인 증거를 조심스럽게 담았다. 그리고 여행 가방의 가장 은밀한 주머니에 숨겼다. 이것과 보험증권, 그리고 아람이가 조사하고 있는 것들이 합쳐지면 나는 승리의 서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김 여사님은 정말 나의 구세주였다. 몇 번이고 나를 도와주셨다. 나는 감격에 차서 김 여사님의 손을 잡았다. 아주머니 감사해요. 정말로.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이미 죽었을 거예요. 김 여사님은 내 손을 토닥였다. 지은 씨는 좋은 분이에요. 좋은 사람은 복을 받아야죠. 부디 몸 조심하시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알려주세요. 김 여사님을 보내고 나는 숨겨둔 증거를 보며 마음속에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박진우, 그리고 왕 여사 시어머니. 당신들의 여우꼬리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거야. 두 개의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쥔 채 나는 박씨 집안에서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나날을 보냈다. 한편으로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남편에게 의지하는 연약한 아내를 연기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경계하며 은밀히 그들을 관찰하고 아람이에게 조사할 시간을 벌어주어야 했다. 박진우와 시어머니는 내가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경계심을 푼 듯했다. 박진우는 심지어 가끔 회사 사정을 불평하기도 했다. 자금 회전이 좀 어렵지만 곧 해결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걱정 안 해. 당신의 해결책은 날 죽이고 보험금을 타는 거니까. 이틀이 더 지났다. 아람이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쯤 마침내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날 오후 박진우와 시어머니는 모두 외출 중이었다. 나는 손님방에 숨어 문을 잠그고 전화를 받았다. 아람이의 목소리는 흥분과 분노로 가득했다. 언니, 다 알아냈어. 젠장, 박진우 그 집안 진짜 뿌리부터 썩었어. 나는 서둘러 목소리를 낮췄다. 빨리 말해봐. 뭘 알아냈어? 아람이는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다. 먼저 소영, 그 전 부인 말이야. 내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당시 병원 내부 기록이랑 비공개 검사 보고서를 봤어. 기록상으로는 급성 중독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독성 물질 분석 부분이 되게 애매하게 적혀 있더라고. 그리고 응급처치 과정도 좀 이상했어. 일부러 시간을 끈 것 같은 느낌? 제일 중요한 건 그때 당직이었던 간호사 한 명이 나중에 사직했다는 걸 알아냈어. 엄청 힘들게 연락처를 구했지. 나는 숨을 죽였다. 그 간호사가 뭐라고 해? 내가 재벌가 비리를 취재하는 기자라고 속이고 접근했어. 처음엔 입을 안 열려고 하다가 내가 돈을 줄 수 있다고 암시하니까 그제야 털어놓더라고. 그날 밤 박진호랑 시어머니가 응급실 밖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대. 투약량이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아직도 숨이 붙어 있냐 같은 말을 했대.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고 소영 씨가 죽고 나서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화를 입을까봐 무서워서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거야. 나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투약량, 아직 숨이 붙어 있다. 이건 거의 자백이나 다름없었다. 아람이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박진우 회사. 언니, 그 집안은 이제 껍데기만 남았어. 은행이랑 사채까지 써서 빚이 수백억 원이야. 프로젝트 몇 개는 부도나서 공사도 중단됐고 채권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빚 독촉을 한대. 언니랑 결혼한 건 명백히 언니네 집 돈 보고 그런 거야. 언니 예단이나 아니면 보험금으로 빚을 메우려고. 이미 짐작은 했지만 아람이를 통해 정확한 액수와 세부 사항을 확인하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백억 원의 빚. 그들이 목숨을 건 도박을 할 만도 했다. 아람이가 분노에 차말했다. 언니, 증거는 충분하지? 이제 경찰에 신고하자. 너무 위험해. 나는 억지로 냉정을 유지했다. 아람아, 정말 잘했어. 이 정보들 정말 중요해. 하지만 지금 신고하기엔 아직 부족해. 그들이 직접 자백하는 녹음 같은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교묘하게 빠져나갈지도 몰라. 그 간호사도 두려워서 증언을 안 해줄 수도 있고. 아람이가 초조해했다. 그럼 어떡해? 계속 거기 있을 거야? 걱정 마. 나한테도 증거물이 좀 있어. 이제 그들이 직접 실토하게 만들 기회만 잡으면 돼. 너는 계속 그쪽 동향을 주시해줘. 특히 그만둔 간호사. 어떻게든 구슬려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놔. 알았어, 언니. 부디 조심해. 난 24시간 대기하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나는 벽에 기댄 채 방금 들은 정보들을 천천히 소화했다. 전 부인의 죽음은 살인이 거의 확실했다. 회사의 막대한 부채가 동기였고 내 보험금은 계획의 일부였다. 화재 현장의 부품은 물증이었다. 이제 마지막 한 방만 남았다. 그들이 직접 자백하게 만드는 것. 나는 기회가 필요했다. 그들이 경계를 풀고 의기양양해져서 스스로 비밀을 누설하게 만들 기회. 거울에 비친 애써 평정을 가장한 내 얼굴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법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준비가 끝났다. 아람이에게서 결정적인 정보를 얻은 후 나는 더욱 확신을 가졌지만 마음은 더 조급해졌다. 증거의 사슬은 거의 완성되었고 이제 그들이 직접 자백하게 만드는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다. 나는 기회를 만들어야 했다. 그들이 음모가 성공했다고 믿고 승리를 눈앞에 두었다고 착각하여 의기양양해지고 경계를 풀게 만들 기회를. 어떻게 기회를 만들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던져주면 된다. 박진우가 가장 원하는 것, 돈, 내 예단, 혹은 내 보험금. 시어머니가 가장 원하는 것, 아들 회사가 위기를 넘기고 계속해서 부유한 사모님으로 살아가는 것. 좋아. 그렇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아주 먹음직스러운 미끼를 던져주지. 이틀 후 저녁 식사 시간. 박진우는 또다시 근심 가득한 얼굴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분명 회사에서 또 빚 독촉을 받은 모양이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진우 씨, 며칠 내내 안색이 안 좋네요.
회사에 무슨 어려운 일 있어요? 박진우는 한숨을 쉬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지은아. 별일 아니야. 작은 문제인데 남편이 다 해결할 수 있어.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다. 그래, 그래. 남자들 바깥일은 우리 여자들이 신경 쓸 거 없단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한참 망설이다 입을 여는 척했다. 사실, 사실 저 다 알아요. 회사에 돈이 많이 필요한 거 맞죠? 박진우는 잠시 멈칫하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나는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냥 짐작한 거예요. 당신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전화만 오면 미간을 찌푸리잖아요. 우린 이제 부부인데 무슨 일이든 함께 나눠야죠. 나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부모님이 해주신 예단이랑 제가 모아둔 돈이랑 펀드 합치면 한 10억 원 정도 될 거예요. 많이 부족하겠지만 우선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요. 말을 마친 뒤 나는 두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예상대로였다. 박진우와 시어머니의 눈이 순간적으로 반짝 빛났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이 드디어 함정에 빠진 것을 본 듯한 탐욕스러운 빛이었다. 박진우는 즉시 내 손을 잡으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정말이야? 내가 내 예단을 나를 위해 내놓겠다고? 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제 남편이잖아요. 제가 안 도우면 누가 돕겠어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나를 껴안았다. 아이고, 내 착한 며느리. 엄마가 널 예뻐하는 보람이 있네. 진우야, 봤지?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속이 깊고 현명한지. 너보다 100배 낫다. 박진우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감동과 그리고 계획이 성공했다는 기쁨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위선적으로 말했다. 지은아, 이걸 어떻게 받아? 그건 내 돈인데. 나는 계속해서 연기했다. 괜찮아요. 우선 위기부터 넘기고 봐요.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더 좋은 걸로 사주면 되죠.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그 돈을 받고 나면 다음 수수는 나를 완전히 저 세상으로 보내는 거겠지.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조바심을 내며 말했다. 그래, 그래, 그렇게 하자. 내일 당장 진우랑 같이 가서 처리하렴. 하루라도 빨리 돈을 옮겨야 문제를 해결하지. 박진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지은아, 내일 바로 은행에 가자. 그들의 탐욕스럽고 조급한 얼굴을 보니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기쁜 척해야 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 그들은 내가 완전히 넘어왔다고 생각하고 돈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분명 경계심을 풀고 심지어 미리 축배를 들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기회다. 그들이 가장 의기양양하고 방심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 증거를 손에 넣을 기회. 연극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박진우와 시어머니는 내게 불같이 뜨거운 열정을 보였다. 마치 나를 구세주처럼 대하며 안부를 묻고 챙겨주었다. 나는 역겨움을 꾹 참고 화목한 가족 연기를 마친 뒤 피곤하다는 핑계로 일찍 손님방으로 돌아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문을 잠그고 문에 등을 기댄 채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늑대들과 연기를 하는 것은 매 순간이 고문이었다. 나는 침대 옆으로 가 숨겨둔 곳에서 휴대폰과 예비 녹음기를 꺼냈다. 예전에 회의 내용을 녹음하려고 사두었던 것인데 이런 일에 쓰게 될 줄은 몰랐다. 나는 녹음기의 배터리와 저장 공간을 확인하며 최상의 상태인지 점검했다. 내일 분명히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지금까지의 모든 단서와 증거를 마음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하나씩 꿰어 맞춰 음모의 전체 그림을 완성했다. 첫 번째 퍼즐 조각. 동기. 아람이가 밝혀낸 박진우 회사의 수백억 원대 부채.
파산 직전의 상태로 거액의 자금이 절실히 필요했다. 두 번째 퍼즐 조각, 목표, 내 외동딸 신분과 함께 따라온 두둑한 예단, 그리고 박진우가 몰래 가입한 거액의 사망보험, 수익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세 번째 퍼즐 조각, 전과 박진우의 전 부인 소영의 의심스러운 죽음. 간호사의 증언은 살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에도 박 씨 집안 회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수법이 비슷했다. 아내가 사고로 죽고 남편이 이익을 얻는 구조. 네 번째 퍼즐 조각, 실행. 결혼 첫날 밤의 사고 화재. 김 여사님의 경고로 목숨을 건졌다. 김 여사님이 화재 현장에서 발견한 타이머 또는 원격 조종 장치의 잔해는 화재가 인위적이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했다. 다섯 번째 퍼즐 조각, 반응. 화재 후 박진우와 시어머니의 반응. 특히 내가 실종되었다 돌아왔을 때의 떠보기와 긴장감.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한 과도한 관심. 여섯 번째 퍼즐 조각, 유인. 방금 내가 예단을 내놓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감추지 못했던 환희와 조급함. 내 재산을 탐내는 그들의 진짜 목적이 완전히 드러났다. 모든 퍼즐 조각이 빈틈없이 들어맞았다. 악랄한 음모의 전모가 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박진우는 돈을 위해 나에게 접근해 서둘러 결혼하고 사고를 위장해 나를 죽여 보험금과 예단으로 회사 빚을 갚으려 했다. 심지어 이런 짓이 처음이 아닐지도 몰랐다. 분노가 화산처럼 가슴 속에서 들끓어올라 억누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니었다. 명백한 재산을 노린 살인이었다. 그들은 나를 도살장의 양처럼 취급했다. 하지만 이내 분노는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었다. 다행히 내가 알아챘다. 다행히 김 여사님이 나를 구해주셨다. 다행히 내가 끝까지 바보는 아니었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를 바꿀 시간이다. 나는 녹음기를 꽉 쥐었다. 내일 그들이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며 자신들의 음모를 암시하는 말을 내뱉는다면 나는 그것을 녹음하여 그들을 단죄할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못으로 만들 것이다. 박진우, 왕여사, 당신들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다음 날 오전 박진우는 예상대로 조급하게 나를 은행에 데려가 이체 수속을 밟으려 했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몰래 작고 얇은 녹음기를 켜서 외투 안주머니에 넣었다. 마이크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확인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박진우는 오늘따라 유난히 의기양양해 보였다. 길을 가는 내내 나를 극진히 챙기며 회사 자금이 확보되면 사업을 어떻게 확장하고 나중에 나를 데리고 세계 여행을 갈 것이라는 등 허황된 말들을 늘어놓았다. 나는 미소로 화답하며 속으로 비웃었다. 당신의 세계 여행은 아마 감옥에서나 가능할 걸. 은행에 도착해 거액 이체 수속을 밟는 절차는 꽤 복잡했다. 기다리는 동안 박진우는 초조한 듯 계속해서 시계를 쳐다보았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진우 씨, 회사 일이 정말 급한가 봐요. 많이 서두르는 것 같아서요. 박진우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췄다. 응. 채권자 몇몇이 심하게 압박해서 말이야. 더 늦으면 큰일 날지도 몰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에 흠이 갈까 싶었는지 서둘러 덧붙였다. 하지만 걱정 마. 이 돈만 들어가면 바로 해결할 수 있어. 그때가 되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거대한 짐을 벗어던진 듯한 안도감과 함께 잔인한 빛이 스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는 묻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그의 말을 기록했다. 빚 독촉이 심했고 이 돈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자백. 수속을 마치고 내 예단이 그의 회사 계좌로 이체되었다. 박진우는 휴대폰에 뜬 입금 문자를 보며 감출 수 없는 환희와 안도감, 그리고 일말의 잔인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며 내 어깨를 감쌌다. 해냈다, 지은아. 넌 정말 나의 행운의 여신이야. 가자. 남편이 축하하는 의미에서 근사한 저녁 사줄게.
축하라. 내 돈을 손에 넣은 축하? 아니면 계획이 절반은 성공한 것에 대한 축하? 식사 자리에서 그는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고 레드 와인까지 주문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그의 말은 더 많아졌다.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문득 감상에 젖어 말했다. 지은아, 가끔 생각하면 사람 운명이란 건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 소영이가 그때 내 밥만큼이라도 날 위했다면. 에휴, 지난 얘기는 해서 뭐해. 그가 갑자기 전 부인 얘기를 꺼내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즉시 귀를 쫑긋 세우고 그가 말을 이어가도록 유도했다. 소영 씨요. 그분은 어떻게 됐는데요? 그분도 진우 씨가 어려울 때 도와주셨어요? 박진우는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돈이 들어와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비웃으며 손을 저었다. 그 여자? 그 여자한테 너 같은 능력이 어디 있겠어. 그 집안은 그때 이미 기울고 있었거든. 도와줄 형편도 못 됐지. 뭐, 그 여자도 그냥 복이 없는 거지. 그의 말은 모호했지만 아람이가 조사한 내용과 맞춰보면 그 의미는 명백했다. 소영의 친정에서 더 이상 뽑아먹을 것이 없었기에 그녀는 복이 없게 죽은 것이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순진하게 물었다. 아, 안타깝네요. 하지만 진우 씨, 이제는 괜찮잖아요. 우리 앞으로는 계속 행복할 거죠? 그렇죠? 다시는 사고 같은 건 없겠죠? 나는 일부러 사고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박진우는 하하 웃으며 손을 뻗어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는 듯한 자만심이 가득했다. 걱정 마, 자기야. 다시는 사고 없을 거야. 모든 사고는 이제 다 지나갔어. 앞으로는 좋은 날만 있을 거야. 그가 모든 사고는 이제 다 지나갔다고 말할 때의 그 말투, 그 안도감과 모든 것을 장악했다는 듯한 표정. 나는 거의 확신할 수 있었다. 그가 말하는 사고란 바로 결혼 첫날 밤에 실패한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나는 고개를 숙여 음식을 먹으며 눈에 서린 차가운 분노를 감췄다. 외투 주머니 속의 녹음기는 이 모든 대화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됐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비록 그가 직접 내가 불을 질러 널 죽이려 했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화들은 앞뒤 정황과 결합했을 때 그의 동기와 전과 그리고 사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기분이 좋아진 박진우는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나는 어지럽다며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둘러댔다. 그도 굳이 고집하지 않고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손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녹음기를 꺼내 방금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보았다. 휴대폰에서 박진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채권자 몇몇이 심하게 압박해서 말이야. 소영이, 그 여자도 그냥 복이 없는 거지. 모든 사고는 이제 다 지나갔어. 의기양양해서 내뱉은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분노에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흥분으로 손가락이 저릿했다. 확실한 증거. 이것이 바로 확실한 증거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마침내 맞춰졌다. 박진우, 왕여사. 당신들의 장송곡이 곧 울려 퍼질 것이다. 녹음 증거를 확보한 후 나는 이제 그물을 거둘 때가 왔음을 알았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하루를 더 기다리는 것은 그만큼 더 위험해지는 것이었다. 박진우는 내 예단을 손에 넣어 잠시 위기를 모면했지만 계획이 실패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나를 해치려 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다. 내가 선수를 쳐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 없이 한 번에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다.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싶었다. 그래야 그들이 사적으로 보복하거나 교묘하게 변명하는 것을 막고 사회적으로도 가장 큰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인 왕 여사가 기쁨에 찬 얼굴로 선언했다. 얘들아, 며칠 뒤가 내 생일이란다. 환갑이나 칠수는 아니지만 요즘 우리 집에 좋은 일이 많았잖니.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랑 친구들만 불러서 조촐하게 파티를 할까 해. 지난번 애군도 씻어낼 겸 말이야. 박진우가 즉시 맞장구를 쳤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축하할 일이 많으니 당연히 파티를 해야죠. 제가 바로 준비하라고 할게요.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생일 파티.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나는 즉시 기쁜 척하며 말했다. 정말 잘 됐어요, 어머님. 그때 제가 꼭 어머님께 축하주 한 잔 올릴게요. 생신 축하드려요. 왕 여사는 내 말에 활짝 웃었다. 그래,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가 제일 싹싹하다니까.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자 내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파티 당일은 사람들로 붐벼 혼잡할 것이다. 바로 그때가 그들이 가장 경계를 풀기 쉬운 때이자 내가 그들을 폭로할 최고의 무대였다. 다음 날 나는 친구와 스파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외출 허락을 받고 순조롭게 집을 나섰다. 박씨 집안의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나는 조용한 카페를 찾아 휴대폰을 꺼내 한 곳에 전화를 걸었다. 나는 112에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자 내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김 부장님께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의 고위 간부로 재직 중이셨다. 이 사건은 너무나 중대했기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상황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다. 전화가 연결되자 나는 목소리를 낮춰 내가 겪은 일과 수집한 증거들, 보험 증권 사진, 화재 잔해 사진, 녹음 파일 등 그리고 내 계획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전화를 듣고 있던 김 부장님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천인공노할 지시로군. 지은아, 걱정 마라. 아저씨가 내 편이 되어줄게. 이 사건은 성질이 아주 나쁘니 내가 직접 믿을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마.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미리 연락만 다오. 내가 사람들을 사복 차림으로 보내 손님처럼 위장시켜 놓을 테니 내 신호에 맞춰 움직이도록 하지.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범인과 증거를 함께 확실히 잡을 것이다. 김 부장님의 확답을 듣고 나니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다. 전화를 끊고 나는 아람이에게도 연락해 최종 계획을 알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현장에서 특정 정보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원격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나는 정말로 스파에 가서 긴장된 신경을 풀고 나서야 박씨 집안으로 돌아갔다. 저택에 돌아오니 박진우와 왕 여사는 여전히 신이 나서 생일 파티에 누구를 초대하고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의논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돈이 들어와 위기가 잠시 해소된 데서 오는 진심 어린 기쁨이 넘쳐 흘렀다. 나는 순종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는 차갑게 비웃었다. 마음껏 기뻐해. 마음껏 축하하고. 그것이 당신들이 자유인으로서 누리는 마지막 거짓된 번영이 될 테니까. 당신들의 생일 파티에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한 선물을 가져다 줄게. 왕 여사의 생일날이 마침내 밝았다. 박씨 저택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하인들은 안팎을 청소하고 장식했으며 주방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다. 정원에는 신선한 꽃과 테이블이 놓여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박진우와 왕 여사는 한껏 멋을 내고 환한 미소로 문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손님들은 대부분 박씨 집안의 친척들과 사업상 관계가 있는 친구들이었다. 하나같이 부유하고 귀티가 흘렀다. 나 역시 정성껏 차려입었다. 부드럽고 품이 있어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정교하게 화장을 했다. 적절한 미소를 띤 채 박진우 곁에서 행복하고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연기했다. 손님들은 올 때마다 새댁이 참 곱네요. 진우는 복도 많아.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박진우가 의기양양한 표정 너머로 나를 볼 때 그의 눈빛에 순간적으로 스치는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을, 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즐겨둬. 그게 내 마지막 호사일 테니. 나는 더욱 그에게 의지하고 숭배하는 눈빛으로 화답하며 속으로 똑같이 비웃었다. 웃어도 당신들이 웃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파티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치켜세웠다. 정원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왕 여사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를 받으며 입이 귀에 걸릴 지경이었다. 박진우는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사업과 사랑을 모두 거머쥔 성공한 남자의 모습을 과시했다. 나는 조용히 주위를 살폈다. 김 부장님이 보낸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은 손님으로 위장한 채 사람들 사이에 흩어져 무심하게 대화를 나누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날카롭게 나와 주변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마음이 더욱 든든해졌다. 때가 되었다. 이제 그 특별한 선물을 전할 시간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여전히 미소를 띤 채 정원 중앙의 약간 트인 공간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곳에는 작은 분수가 있어 소리가 잘 퍼져나갈 것 같았다. 나는 가볍게 손뼉을 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잠시만 조용히 해주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겠어요? 소란스럽던 장내가 서서히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박진우와 왕 여사도 미소를 띤 채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축하의 말을 건넬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박진우는 심지어 사람들에게 웃으며 말했다. 제 아내가 어머님께 생신 축하 인사를 드리려나 봅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고 차가운 평온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나는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정원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이 어머님의 좋은 날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특별한 생신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진실이라는 선물입니다. 모두가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박진우와 왕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의욕과 불안이 스쳐 지나갔다. 왕 여사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지은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진실이라니?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좌중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다.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결혼 첫날 밤에 있었던 사고 화재에 대한 이야기, 박진우 씨의 전 부인인 고소영 씨의 진짜 사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박 씨 집안 회사의 수백억 원대 빚과 수익자가 박진우로 되어 있는 제 50억 원짜리 사망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박진우와 왕 여사의 얼굴은 한 겹씩 창백해졌다. 모든 하객들도 경악의 탄성을 내뱉었다. 네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박진우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나를 막기 위해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좋은 구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박진우가 나를 막기 위해 달려들려 했지만 옆에 있던 두 손님이 무심결에 그의 앞을 가로막아 그는 즉시 내게 다가오지 못했다. 나는 두려움 없이 그를 쳐다보며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빠르고 명확하게 말을 이었다. 제가 헛소리를 하는지 아닌지는 여러분께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신혼 첫날 밤 저를 구해주신 분은 가사도우미인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불타는 방에서 탈출시켜 주셨기에 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님은 화재 현장에서 이것을 발견하셨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미리 준비해둔 화재 잔해 확대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이것은 타이머 또는 원격 조종 장치의 부품입니다. 그 화재가 인위적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박진우와 왕 여사를 쳐다보았다. 왕 여사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네가 피를 토하며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건 사고였어. 경찰도 사고라고 했단 말이다. 나는 비웃었다. 사고라고요? 그럼 이 보험 증권은요? 나는 휴대폰 화면을 바꿔 보험 증권 사진을 보여주었다. 혼인신고 바로 전날 가입했고 보험금은 50억 원, 수익자는 박진우 씨입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이어서 나는 그들에게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녹음 파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재생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채권자 몇몇이 심하게 압박해서 말이야. 소영이 그 여자도 그냥 복이 없는 거지. 모든 사고는 이제 다 지나갔어. 녹음이 재생되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가 직접 살인을 자백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투와 내용, 그리고 앞뒤 정황을 종합해보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박진우는 잿빛이 된 얼굴로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다 거짓말이야. 네가 조작한 거야. 날 모함하는 거라고. 나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모함이라고요? 그럼 당신 회사 빚이 수백억 원인 것도 거짓인가요? 당신 전 부인 소영 씨가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 것도 거짓인가요? 내 예단과 보험금으로 그 빚을 메우려 한 것도 거짓인가요? 당신들은 나처럼 순진한 여자는 돈을 뜯기고 목숨을 잃어도 싸다고 생각했나요? 소영 씨처럼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독살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냐고요. 나의 모든 질문은 묵직한 망치가 되어 그들을 내리쳤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객들은 이제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그들은 충격과 혐오,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박씨 모자를 쳐다보았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세상에, 너무 끔찍하다. 어쩐지 소영 씨가 너무 갑자기 죽었다 했어. 재산을 노린 살인이었군. 상습범이었어. 인간 말종, 짐승 같은 놈들. 박진우와 왕 여사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다. 창백한 얼굴로 온몸을 떨며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아니야. 억울해. 다 저 애가 꾸며낸 이야기야. 바로 그때 김 부장님이 보낸 사복 경찰들이 신분을 밝히고 저항하고 도망치려던 박진우와 왕 여사를 신속하게 제압했다. 선두에 선 형사가 엄숙하게 선언했다. 박진우, 왕미경왕, 당신들을 살인미수, 사기 그리고 전처고 소영씨 사망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손의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박진우는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나를 향해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이지은, 이 독한 년, 너 절대로 곱게 죽지 못할 거야. 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다. 곱게 죽지 못할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 독사 같은 모자예요. 법이 당신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릴 겁니다. 그들이 경찰에게 끌려나가 문 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굳게 폈던 허리의 힘을 살짝 풀었다. 정원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나를 동정과 경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나는 알 수 있었다. 내가 이겼다. 이 끔찍한 악몽은 마침내 끝났다. 박진우와 왕 여사가 경찰에 연행되면서 박씨 집안의 생일 파티는 끔찍한 범죄 현장으로 막을 내렸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다 더 이상 머무를 기분이 아니라며 하나둘 자리를 떴다. 방금 전까지 떠들썩했던 저택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고 어지럽혀진 자네와 어쩔 줄 몰라 하는 몇몇 하인들만 남았다. 나는 정원 한가운데 서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복수를 이룬 후련함,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거대한 사건을 겪은 뒤에 허탈감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다. 김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었다. 그녀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다. 지은 씨, 괜찮으세요?
아까는 정말 심장이 뱉는 줄 알았어요. 나는 김 여사님의 손을 잡았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다. 아주머니, 전 괜찮아요. 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그들의 죄를 밝힐 수도 없었을 거예요. 곧이어 우리 부모님과 아람이도 황급히 달려왔다. 이미 소식을 전해 들은 모양이었다. 엄마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끌어안고 통곡했다. 내 딸 지은아, 얼마나 고생했니?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왜 진작 집에 말하지 않았어? 아버지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분노와 안도가 뒤섞인 표정을 짓고 계셨다. 이런 법이 어디 있나? 박씨 집안 그 짐승 같은 놈들이 감히 내 딸을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람이도 내 팔을 붙잡고 울고 웃으며 말했다. 언니, 진짜 멋있었어. 너무 대단해. 나 정말 걱정 많이 했다고. 가족들의 지지와 위로의 마음이 따뜻해지며 비로소 완전히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후의 나날들은 경찰 조사에 협조하며 모든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이었다. 사건은 성질이 악랄하고 증거가 명백하여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보험 증권, 화재 잔해 감정 보고서, 아람이가 제공한 회사 부채 증거와 전처 사망 의혹 자료, 그리고 결정적인 녹음 파일이 완벽한 증거의 사슬을 형성했다. 경찰은 또한 내 진술과 소영 씨 사건의 의문점을 토대로 재수사에 착수했고, 박진우와 왕 여사가 소영 씨 살해에 가담했다는 추가 증거들을 발견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수속을 밟고 내 예단을 되찾는 데 집중했다. 다행히 이체 기록이 명확했고 경찰이 박씨 집안 회사 계좌를 동결하여 내 돈은 대부분 회수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박씨 집안과 완전히 연을 끊었다. 재판 당일 나는 법정에 가지 않았다. 그 역겨운 두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나중에 아람이가 알려주길. 박진우와 왕 여사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변명하려 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모든 변명이 무력했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박진우는 살인 미수, 사기, 그리고 전처 살인 교사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왕 여사 역시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남았던 마지막 응어리가 완전히 풀렸다. 하늘의 심판은 존재하는 법이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탐욕과 악행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이 마무리된 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김 여사님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김 여사님은 박씨 집안일을 그만두고 아들 집으로 거처를 옮기셨다. 나는 아들 댁으로 찾아가 아무 말 없이 먼저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김 여사님은 깜짝 놀라 나를 일으키려 했다. 아이고, 지은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서 일어나요. 나는 끝까지 절을 마친 뒤에야 일어섰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다. 아주머니, 이 절은 받으셔야 해요.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이지은이라는 사람은 이미 제가 되어 사라졌을 거예요. 아주머니는 제 목숨을 2번이나 구해주셨어요. 한 번은 제 생명을, 또 한 번은 그들의 죄를 밝힐 용기와 증거를 주셨죠. 아주머니는 제 은인이자 저를 다시 낳아주신 부모님과 같아요. 김 여사님도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았다. 그런 말 말아요, 지은 씨. 나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은 씨가 잘 지내는 걸 보니 나도 마음이 놓여요. 나는 눈물을 닦고 정중하게 말씀드렸다. 아주머니, 노후는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세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사드리고 노후 자금을 마련해 드리고 싶어요. 아주머니께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요. 이건 제 작은 성의이니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김 여사님은 손사래를 쳤다. 안 돼요, 안 돼. 너무 과분해요. 받을 수 없어요. 나는 단호했다. 받으셔야 해요. 이건 동정이 아니라 보답이에요. 아주머니께서 받지 않으시면 제가 평생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결국 김 여사님은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받아주셨다. 나는 곧 조용하고 아늑한 작은 아파트를 구해 등기를 이전해드리고 충분한 노후 자금을 통장에 넣어드렸다. 그녀가 안정된 것을 보고 나서야 내 마음속에 큰 돌덩이 하나가 완전히 내려앉았다. 김 여사님의 일을 처리하고 나니 비로소 과거와 완전히 작별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박 씨 집안에서 받은 모든 보석과 선물을 팔았다. 그 돈의 일부는 여성보호재단에 기부하여 나와 같이 불행을 겪을 수 있는 더 많은 여성을 돕고 싶었다. 나머지 돈으로는 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작고 아담한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하루하루는 바쁘고 충실했다. 그런 끔찍한 악몽을 겪었지만 나는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기에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더욱 독립적이고 강인해졌다. 부모님은 처음에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까 걱정하셨지만 내가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점차 안심하셨다. 다만 다시는 남자를 쉽게 믿지 말라는 잔소리는 가끔 하셨다. 아람이는 여전히 예전처럼 자주 내 스튜디오에 와서 밥을 얻어먹고 평생 내 보디가드가 되어주겠다며 농담을 던졌다. 가끔 나는 혼자 조용히 창밖을 보며 그 소름 끼쳤던 경험을 떠올린다. 마치 끔찍한 악몽을 꾼 것 같다. 하지만 악몽에서 깨어나니 햇살은 여전히 찬란했다. 나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 특히 김 여사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결국 좌절하지 않고 반격을 선택했던 나 자신에게도 감사한다. 인생은 내게 무거운 한 방을 날렸지만 나는 그것을 이겨냈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아직 길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선한 마음을 품고 용감하게 나아간다면 분명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